파트 1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커피 한 잔을 들고 회사 로비에 들어섭니다. 동료들과 가볍게 눈인사를 나누고 보안 게이트에 사원증을 갖다 댑니다. 그런데 익숙한 삑 소리 대신 차가운 경고음이 울립니다. 출입이 제한된 카드입니다. 단순히 기계 오류겠거니 생각하며 다시 태그해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그때 보안 요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부로 본사 출입이 통제되셨습니다. 이것은 공포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 직장인 그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악몽입니다. 평생을 약속했던 든든한 울타리, 직장이 가장 먼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밀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는 거대한 살생부가 돌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2024년 정기신용위험평가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숫자는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이미 한계치를 넘어 구조적 붕괴 단계에 진입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437곳 금융감독원이 이대로 가면 사실상 부도라고 낙인을 찍은 일명 부실 징후 기업의 숫자입니다. 작년 399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1년 사이에 16곳이나 늘어났습니다. 단순히 10% 정도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멀쩡하던 기업 한 곳이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387개 기업은 동네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은행에서 수십억, 수백억을 빌려 쓰던 중견 중소기업들, 즉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던 곳들입니다. 허리가 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들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잔인해졌습니다. 비가 올 때 우산을 뺏는 것이 은행이라지만 지금은 우산을 뺏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밖으로 내쫓고 문을 걸어 잠그는 수준입니다. 이번 평가는 단순히 서류 몇 장을 검토한 것이 아닙니다. 은행들이 현미경을 들이대고 이 회사가 이자라도 낼 수 있는가, 아니면 원금을 다 까먹고 증발할 회사인가를 가려낸 생사 확인 작업이었습니다. 여기서 C등급이나 D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은행 돈을 쓸 수 없다는 자금줄 차단을 의미합니다. 돈맥경화에 걸린 기업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사실상 시한부 판정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기업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을까요? 핵심 원인은 고금리의 역습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곧 금리가 내리겠지라는 막연한 희망 고문 속에 살았습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빚을 내서 빚을 막으며 금리 인하라는 봄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봄은 오지 않았고 고금리의 겨울은 예상보다 훨씬 길고 혹독했습니다. 이제는 덩치로 버티는 단계가 지났습니다.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좀비 기업들이 더 이상 산소호흡기를 달고 버틸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 대청소 그레이트 퍼즈의 시작입니다. 경쟁력 없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강제로 퇴출당하는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필연적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고통이 기업 오너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회사는 정말 안전하다고 확신하십니까? 나는 대기업 하청업체니까, 우리 회사는 아직 월급 안 밀리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나요? 착각입니다. 437곳의 기업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 밑에 연결된 수천 개의 협력업체가 줄도산하고 거기에 속한 수만 명의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게 된다는 뜻입니다. 경제는 거대한 사슬로 얽혀 있습니다. 위쪽 사슬이 끊어지면 그 충격은 순식간에 가장 밑바닥까지, 그리고 여러분의 안방 식탁까지 밀고 들어옵니다. 월급이 밀리는 고통은 더 이상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발표된 437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회사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라. 우리는 이제 기업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살인 부채와 현금 흐름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400개라는 심리적 저항선이 무너진 지금,
우리가 마주해야 할 2025년의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혹독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사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의 비명이 터져나오는 사이 우리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거대한 성벽, 대기업마저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설마 대기업이 망하겠어? 라는 믿음이 어떻게 배신당하고 있는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한민국 17개 대기업의 충격적인 실태를 다음 파트에서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파트 2. 대기업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말을 종교처럼 믿어왔습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삼성, 현대, SK, LG 같은 거대 기업들은 영원할 것이라는 믿음, 일명 대마불사의 신화입니다. 하지만 2025년 오늘 그 견고했던 믿음은 처참하게 깨져버렸습니다. 대마불사는 이제 과거의 유물이자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한 달콤한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이번 금융감독원 발표에서 가장 소름 돋는 대목은 바로 공룡들의 추락입니다. 중소기업들이야 자금력이 약하니 그렇다 쳐도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인 대기업들은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작년에 부실 징후가 포착된 대기업은 11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무려 17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부도 위기에 몰린 대기업이 54.5%, 즉 1.5배나 폭증한 것입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감이 오시나요? 우리 경제의 가장 단단한 뼈대에 깊은 균열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중소기업들이 겪는 유동성 위기가 이제는 방파제를 넘어 대기업이라는 거대한 성벽마저 뚫고 들어온 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겁니다. 돈도 많고 땅도 많은 대기업이 왜 위기냐라고요? 역설적이게도 그 덩치가 문제였습니다. 덩치가 크기 때문에 들이닥친 파도의 충격도 기하급수적으로 큽니다. 대기업들은 그동안 사업 확장을 위해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빌렸습니다. 금리가 낮을 때 이 거대한 비즈 레버리지는 성장의 로켓 연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그 빚은 기업의 목을 겨누는 날카로운 칼날로 돌변했습니다. 벌어들인 수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상황이 1년, 2년 지속되자 대기업들의 기초 체력은 바닥났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항공모함이라도 연료 현금가 떨어지면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지금 대기업들은 살기 위해 제 살을 깎아내는 처절한 구조조정을 진행 중입니다. 뉴스를 자세히 보십시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상징과도 같은 본사 사옥을 매물로 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래 먹거리라며 애지중지 키우던 알짜 계열사, 즉 황금알을 낳는 거위까지 시장의 헐값으로 내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 전략 수정이 아닙니다. 당장 현금을 가져오지 않으면 내일 부도가 날 수도 있다는 공포에 질린 투매 패닉 셀링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대기업 하나가 휘청이면 그 아래 연결된 생태계는 초토화됩니다. 1차, 2차, 3차 협력사 수백 곳이 줄줄이 대금을 받지 못해 흑자 부도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충격의 끝에는 결국 사람이 있습니다. 경영진이 사옥을 팔고 계열사를 매각한다는 소식은 곧 대규모 인력 감축과 구조 조정이 코앞에 닥쳤음을 알리는 가장 확실한 전조 증상입니다. 나는 대기업 다니니까 정년까지 안전하겠지. 죄송하지만 이제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회사가 살기 위해 건물을 파는 마당에 직원들의 자리를 지켜줄 여유가 있을까요? 대기업 명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연봉자인 여러분이 구조조정 1순위 타겟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가장 약한 고리부터 터지지만 그 파급력은 가장 높은 곳까지 순식간에 번집니다. 실물 경제 곳곳에서 곡소리가 나고 소비가 얼어붙는 근본적인 원인도 결국 일자리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당장 내일 내 책상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앞에서 누가 지갑을 열고 누가 대출을 받아 집을 사겠습니까?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완전히 박살난 지금 17개 대기업의 부실 경고 등은 우리 모두에게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장을 논할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입니다. 기업들은 이제 생존을 위해 가장 쉽고 가장 잔인한 카드를 꺼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사람 자르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업들이 무너지는 소리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소위 신의 직장, 철밥통이라 불리던 은행권마저 이 잔혹한 숙청의 대열에 합류했다는 사실입니다. 연봉 1억을 받던 베테랑들이 왜 사업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등 떠밀리듯 짐을 싸야만 했을까요? 은행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길래 사상 최대 실적 잔치 뒤에서 조용히 칼을 갈고 있는 걸까요? 다음 파트에서 은행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은밀하고도 살벌한 인력 대청소의 내막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파트 3 신의 직장, 철밥통. 한때 대한민국에서 은행원을 부르던 또 다른 이름들이었습니다. 높은 연봉, 정년 보장, 그리고 빵빵한 복지까지. 은행에 들어가는 것은 곧 평생의 안정을 보장받는 티켓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겨울 그 견고했던 신화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여의도 금융계에 불어닥친 감원 바람은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잔혹한 숙청에 가깝습니다. 숫자를 보겠습니다. 올해 5대 시중은행, KB국민 신한하나, 우리 NH농협, 에서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짐을 싼 인원만 무려 2,326명에 달합니다. 작년에 2,000명이 채 안 되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1년 사이에 퇴직자 수가 17% 넘게 급증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퇴직의 문턱, 즉 나이입니다. 은행에서 잘리려면 정년 앞둔 부장님 정도는 돼야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번 구조조정의 칼날은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젊은 허리를 겨눴습니다. 신한은행을 필두로 이제는 만 40세, 즉 1985년생부터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1985년생, 한국 나이로 이제 갓 40을 넘긴 나이입니다. 회사에서는 가장 왕성하게 일할 과장 차장급 실무자이자 가정에서는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들을 키우는 가장들입니다. 인생의 황금기, 돈 들어갈 곳이 가장 많은 이 시기에 이제 그만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는 기분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공포일 것입니다. 더 우울한 것은 퇴직금 파티라는 말조차 옛말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희망퇴직을 하면 수억 원의 위로금을 챙겨줘서 로또 퇴직이라는 비아냥까지 들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특별퇴직금 규모는 기본급의 7개월치에서 최대 31개월치 수준으로 예전보다 조건이 훨씬 박해졌습니다. 나갈 거면 빨리 나가고 아니면 말고 시계 배짱 영업이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령대는 낮아지는데 손에 쥐는 보상은 줄어드는 이 기이한 현상.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왜 은행들은 고금리 덕분에 매년 사상 최대 이익, 역대급 실적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돈을 못 벌어서 사람을 자르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멀쩡한 40대 직원들을 내보내려고 안달일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은행들은 냄새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겁이 많은 집단입니다. 돈의 흐름을 누구보다 먼저 보는 그들이 보기에 2026년 이후에 대한민국 경제는 지옥도가 펼쳐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은행들이 하는 행동은 다이어트가 아니라 전시 비축기입니다. 다가올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 배의 무게를 줄이고 식량 현금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본능적인 생존 몸부림입니다. 가계대출은 턱 밑까지 차올랐고 환율은 춤을 추며 기업들은 줄도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은행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이라는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이 폭탄이 터지는 순간 그동안 벌어들인 돈은 순식간에 증발할 수 있다는 공포가 은행 경영진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은행이 살기 위해 가장 키우기 힘들었던 숙련된 인재들을 가장 먼저 바다에 던지는 선택을 한 셈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 섬뜩한 시그널입니다.
경제의 최전선에 있는 은행조차 사람을 버리고 현금을 챙기고 있다. 너희들도 각자 살 길을 찾아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믿고 있는 직장의 안정성이라는 가치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신의 직장이라 불리던 은행마저 이 정도라면 일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상황은 보지 않아도 비디오입니다. 직장이 나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라는 아니란 생각은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위험한 도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조직의 이름값이 아닌 오직 나 스스로의 생존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잔인한 정글에 던져쳤습니다. 만약 내일 당장 인사팀에서 호출이 온다면 여러분은 책상을 정리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은행권의 칼바람은 서막에 불과합니다. 은행들이 이토록 두려워하며 대비하고 있는 진짜 공포의 실체. 바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뇌관인 부동산과 건설입니다. 12년 만에 최악이라는 미분양 사태, 그리고 부채 비율 200%를 넘긴 건설 명가들의 처절한 몰락. 도대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길래 은행들이 미리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일까요? 다음 파트에서 그 썩어 들어가는 환부를 도려내 보겠습니다. 파트 4. 대한민국 중산층의 꿈이자 부의 상징이었던 아파트. 하지만 2025년 지금 그 아파트가 기업들의 목을 조르는 거대한 콘크리트 덫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어만 놓으면 팔리던 시대, 자고 일어나면 오르던 시대는 이제 전설 속 이야기가 되어 역사책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금 건설 현장을 덮친 가장 공포스러운 단어는 바로 악성 미분양입니다. 다 지어놓고도 집주인을 찾지 못한 소위 중홍후 미분양 주택이 무려 2만 8천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고가 아닙니다. 건설사가 공사비를 회수하지 못해 피가 말라 죽어가고 있다는 사망 진단서입니다. 이 수치는 12년 전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2013년 하우스 푸어 사태 때와 맞먹거나 오히려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집값이 너무 비싸서? 맞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순환의 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살던 집이 팔려야 새 집으로 이사를 갈 텐데 기존 집은 팔리지 않고 대출 규제로 장음 대출마저 꽉 막혀버렸습니다. 분양받은 사람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건설사는 돈을 받지 못해 부도 처리가 되는 돈맥경화의 늪에 빠진 것입니다. 수도권 외곽과 지방은 이미 초토화되었고 불패 신화라던 서울마저도 분양 전망 지수가 2년 만에 최저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집이 팔리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건설사의 연쇄 파산으로 이어집니다. 올해 3분기까지만 해도 문을 닫은 건설업체가 무려 2,300곳이 넘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망한 곳이 3,000곳 정도였는데 올해는 그 기록을 가볍게 갈아치울 기세입니다. 공사를 시작하면 할수록 손해만 커지는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 이제 건설사들에게 버틴다는 말은 사치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대형 건설사는 다르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기둥이 흔들리자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한 대형 건설사들의 재무제표는 이미 넉마가 되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한민국 10대 건설사들의 성적표를 공개하겠습니다. 삼성물산을 제외한 주요 상장 건설사들의 평균 부채 비율은 무려 180%에 달합니다. 작년 164%와 비교하면 불과 1년 사이에 재무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기업 생존의 마지노선이라 불리는 부채 비율 200%를 넘긴 곳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GS건설은 부채 비율이 230%를 넘어서며 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롯데건설, 신세계건설, SK에코플랜트까지 줄줄이 위험 수위를 넘겼습니다. 자기 자본보다 빚이 2배 이상 많다는 것은 외부에서 작은 충격만 와도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이나 다름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존심 강한 건설 명가들도 이제 체면을 버리고 생존 구걸에 나섰습니다. 당장 내일 돌아오는 어음을 막기 위해 미래를 위해 아껴두었던 가보를 팔아치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롯데건설은 자신들의 상징과도 같은 잠원동 본사 4억 매각을 검토했고
심지어 과거 사드 배치 때 국가를 위해 내줬던 금쪽 같은 땅까지 시장에 내놓으며 현금을 긁어 모으고 있습니다. GS건설은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던 알짜 자회사 GS인니마를 매각하려 합니다. 이건 단순히 자산 매각이 아닙니다. 당장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매일 황금알을 낳아주던 거위의 배를 가르는 처절한 선택입니다. 신세계건설 역시 레저사 부문과 주식 전량을 매각하며 유동성 확보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평생을 키워온 회사의 미래를 팔아서 오늘의 이자를 막는다. 이것이 2025년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현주소입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이 정도라면 그 밑에서 하청을 받아 일하던 수많은 중소업체들의 상황은 보지 않아도 지옥일 것입니다. 건설사의 부채는 단순한 회계 장부상의 숫자가 아닙니다. 건설업은 고용 유발 효과가 가장 큰 산업 중 하나입니다. 건설사가 무너지면 수많은 일용직 노동자, 자재 납품업체, 식당 주인들의 생계가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건설사들이 쓰러지면 그 파편은 어디로 튈까요? 바로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보증을 섰던 금융기관입니다. 이미 부동산 금융의 최전선에 있는 신탁사들은 적자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불길은 우리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곳, 우리 동네 은행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믿고 예금을 맡겨둔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권, 과연 안전할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연체율 폭증으로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는 부동산 금융의 시한폭탄. 다음 파트에서 그 뇌관을 건드려 보겠습니다. 파트 5 건설회사가 쓰러지면 그 파편은 가장 먼저 돈을 빌려준 금융권으로 튑니다. 특히 시중은행보다 규제가 느슨해 공격적으로 돈을 빌려줬던 부동산 신탁사와 제2금융권은 지금 그야말로 피바다입니다. 먼저 부동산 금융의 최후 보루라고 믿었던 신탁사들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땅 짚고 헤엄치기라며 떼돈을 벌던 부동산 신탁업계가 올해만 2천억 원에 가까운 누적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흑자는커녕 적자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는 사실은 부동산 시장의 뿌리가 얼마나 깊게 썩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멀리 있는 신탁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집 앞, 우리 부모님이 평생 믿고 거래하던 단위 농협,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권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설마 농협이 망하겠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지방의 단위 농협들은 지난 몇 년간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달콤한 독배를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든 거액을 여러 조합이 돈을 모아 빌려주는 일명 공동대출이 이제는 서로의 목을 조르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통계는 잔인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2021년 부동산 광풍이 불 때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공동대출 연체율은 불과 1.2%였습니다. 사실상 떼일 돈이 거의 없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무려 19%를 넘어섰습니다. 1.2%에서 19%로 불과 4년 사이에 연체율이 무려 18배나 폭증했습니다. 금융권에서 연체율이 10%만 넘어도 위험 수위라고 하는데 20%에 육박한다는 것은 단순히 위험한 수준을 넘어 사실상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피땀 흘려번 돈, 부모님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이름도 생소한 지방의 어느 공사판 흙더미 속에 묻혀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리입니다. 돈이 된다면 너도 나도 달려들던 브릿지론과 고위험 PF 대출이 이제는 지역 경제를 통째로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단위 농협은 단순한 은행이 아닙니다. 농민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쌈짓돈이 모이는 지역 경제의 핏줄입니다. 그런데 그 혈관의 20%가 막혔다는 것은 지역 경제가 괴사하고 있다는 진단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앞선 파트의 퍼즐들이 맞춰지지 않으십니까? 왜 시중은행들이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40대 직원들을 내보냈을까요? 왜 대기업들이 멀쩡한 사옥을 팔아 현금을 챙겼을까요?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금융이라는 거대한 댐에 구멍이 뚫렸고 곧 제2금융권발 페이, 쓰나미가 닥쳐올 것임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것입니다. 금융의 기초 체력이 바닥난 상황에서 그들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집을 줄이고 현금을 챙겨 고지대로 도망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은 단순히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닙니다. 부동산 금융이라는 거대한 바퀴가 멈춰 섰고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한 약한 금융사들부터 하나둘씩 무너지는 도미노 파산의 시작점입니다. 내 돈은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니까 괜찮아. 과연 그럴까요?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뱅크런,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이 터지면 여러분이 돈을 찾기 위해 겪어야 할 시간과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8배 폭증한 연체율과 수천억 원의 적자는 곧 우리가 맞이할 혹독한 겨울의 전조 증상일 뿐입니다. 이제는 누구도 그 어떤 기관도 여러분의 자산을 대신 책임져 주지 않는 잔인한 각자 도생, 예시의 시투성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대기업의 위기, 은행의 감원, 건설사의 몰락, 그리고 금융권의 부실까지. 이 모든 비극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거대한 원인, 고금리는 과연 언제 끝날까요? 마지막 파트에서 2025년 우리가 맞이할 진짜 경제의 모습과 이 혼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후의 생존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파트 6 대기업의 부도 위기, 은행권의 감원 칼바람, 건설사의 몰락, 그리고 제2금융권의 붕괴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비극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거대한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고금리라는 멈추지 않는 폭주 기관차입니다. 많은 전문가와 언론이 2025년에는 금리가 내릴 것이라며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습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달콤한 속삭임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금리가 조금 내린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워하던 저금리 시대가 다시 돌아올까요? 죄송하지만 그럴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고통은 일시적인 경기 순환이 아닙니다. 저금리, 저물가라는 지난 10년의 파티가 끝나고 중금리 고물가라는 새롭고 고통스러운 뉴 노멀 시대로 진입하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금리가 0.5%, 1% 하락한다고 해도 이미 한계 상황에 내몰린 빚쟁이 기업들과 가계의 숨통을 트이게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미 터져버린 대물 바가지로 막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정부도, 회사도, 은행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 각자 도생, 게치투성의 시대. 여러분의 자산과 삶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생존 전략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부채 다이어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언젠가 집값이 오르겠지, 금리가 내리면 버틸 수 있겠지 라는 막연한 희망 회로를 당장 끄십시오. 지금은 빚을 내서 투자를 할 때가 아니라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빚을 줄여야 할 때입니다. 고금리 시대의 과도한 레버리지는 자산 증식의 사다리가 아니라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족쇄가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대출이 있다면 자산을 팔아서라도 몸집을 가볍게 하십시오. 살아남아야 훗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현금이라는 산소통을 확보하십시오. 위기의 순간에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주식도 부동산도 아닌 현금입니다. 기업들이 멀쩡한 사옥을 팔고 은행들이 사람을 내보내며 현금을 쌓는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자산 가격의 거품이 꺼지고 시장이 공포에 질려 투매가 나올 때 현금을 쥔 자에게는 단군 이래 최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헐값에 우량 자산을 주워 담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현금 유동성에서 나옵니다. 셋째, 나 자신을 믿으십시오. 직장이라는 울타리는 무너졌습니다. 대기업 명함, 은행원, 타이틀이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회사 없이도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기술이든 부업이든 혹은 제2의 커리어든 상관없습니다. 조직의 힘이 아닌 오직 개인의 경쟁력만이 이 살벌한 정글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입니다.
싹 30필 기업의 부도 위기, 40세 조기 퇴직, 부동산 PF 부실. 이 모든 데이터는 우리에게 대비하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읽고 미리 대비하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됩니다. 1997년 IMF 위기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준비된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 엄청난 부를 거머쥐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덮치기 전에 튼튼한 방주를 만드십시오. 막연한 낙관론에 기대어 잠들지 말고 냉혹한 숫자의 경고를 받아들여 깨어 있으십시오. 오늘의 이 분석이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과 자산을 지키는 작은 등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축복으로 위장하고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앞으로도 시장의 겉모습이 아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내막을 파헤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거친 파도를 함께 헤쳐나갈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